한국지역개발학회 2022년 국가전략연합학술대회 기획세션 3회 자장을 맡은 이병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션은 발표 1을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세션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 마련 방안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원께서 도시산업단지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오신 OCS 도시건축사무소 김현수 이사께서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첫 발표에 대해 경기도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경기연구원 문미성 선임연구원님과 산업클러스터를 연구하고 계신 서울대 구양미 교수님이 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해 1, 2,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 정운석 처장과 김포, 고양 등 신도시 및 도시재생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 1처 박태순 부장님이 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토론자의 주된 토론 대상이 아닌 발표에 대해서도 토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원님의 첫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저희가 6년 동안 산업단지와 관련된 국책연구를 시행을 하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도시 산업단지의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예, 지금 기계가 조금 무작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에서 연구 내용들을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최근 산업단지 개발 추세와 거기에 따른 세 번째가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 방향,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경쟁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기업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제도는 아직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한 규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업 수혜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산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진화하는 기업 전략이나 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 방법은 관련 선행 연구와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전문가 자문과 전문가 설문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설문은 250여 분의 관련 학계, 연구계, 또 기업에서 공공 또는 민간에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사업단지의 변화 추세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 시대로 들어가면서 핵심 경쟁력으로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급 인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를 이탈하였던 산업이나 혁신 기능들이 다시 도시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런데 회귀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산업 집적지가 아닌 새로운 산업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입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 입지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구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도심 입지가 강화되어서 기능 간의 근접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사실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가 이제는 입체화로 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화를 활용한 문화 생산 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는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외곽의 넓은 생산 시설의 입지로 가기 때문에 도심과 외곽 간의 노동 분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트렌드 변화입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한 건데, 보면은 기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장 용지 위주이고, 그래서 제조 위주의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조에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그런 대규모 산단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곽에 입지하고, 그리고 상충성 배제의 목적으로 기존 시가지와 격리되는, 그래서 폐사유동 공간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다면 현재는 이것이 조금 변화하고 있어서 생산, 연구, 주거, 문화, 여가가 다 들어오는 복합 기능 공간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업종이 확대되어서 옛날에 제조업 위주였던 것이 비제조업까지 확대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공급자 위주였다면 이제는 수요자 취사적 개발 계획들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규모였던 것이 이제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주로 만들어지면서 중규모 정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도시 공간과의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방화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면서 연계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래는 그러면 어떤 방향이 갈 것인가?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태까지는 일터를 만드는 곳이 산업단지였다면 이제는 일터를 넘어 사물 공간을 만드는 곳이 이제는 산업단지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테크와 터치가 같이 있는, 기술과 감성이 같이 조화로운 그런 방향으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급자 위주도 아니고 수요자 위주도 아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식의 공간 구조의 개념이 아니라 분산적 집중을 위한 소규모 단지들이 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다양한 입지, 다양한 산업단지 입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열려있을 때 제가 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열려있대 구분된 공간 또는 열려있대 폐쇄된 공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보안성을 위해서는 또한 이렇게 구분된 이런 폐쇄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방 공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색 있는 공간을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밑에 보시면 미래사회에서의 산업단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능복합형 이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경제단지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의 산업단지 개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벌써 이제는 그 제조 위주 또는 하나의 큰 산업을 위한 그런 공간보다는 이제는 업무, 주거, 여가, 교육이 같이 있는 워크, 플레이, 리브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싱가포르의 원로스입니다. 이것이 벌써 2020년 그 전에 벌써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죠.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게 2001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대규모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60만 평 이상이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가 문화 공간이 굉장히 강조된 이런 공간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소규모로 도시 내로 들어오는 기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개방화와 공유화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그런 케이스로 파리의 스타싱 F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구경철도 기지를 재정비를 해서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매치마칭했던 그런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10,000평 조금 더 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그곳에서 그 원래 있었던 그 이미지를 같이 가져오면서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간이 세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와 여기 세 가지 존을 만들어서 이 세 존 중에서 기업 공간이 크리에이트 존, 요 중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을 빼고는 전부 다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에 일을 하고 나면 전부 다 퇴근해서 이곳이 사용되지 않는 깜깜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24시간 개방해서 항상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건물이 옛날에는 폐쇄 공간이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공공 통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관통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트웍 같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게 이 공간이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 트렌디한 공간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런던의 사례인데요. 치즈빅 파크입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버스 정비 공간, 여기 폐쇄된 공간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런던에서의 굉장히 그러니까 스타싱 F와 같이 여기에 새로운 창업기업이나 유명한 다국적 IT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개방된 공간으로 코스를 중심으로 한 여가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워크와 플레이가 중심이 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개방성을 추구하기 위한 건축 기법 그리고 그런 도시의 기법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정말 넓은 공간의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점으로 정리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최근의 기업 공간은 이제는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워크플레이 리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이 삶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공간 배치를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재충전 공간, 즉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타싱 F나 아니면 치즈윅 같이 여가 공간을 재충전 활동이 중심이 된 그런 공간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동절된 구조가 아니라 개방되고 연계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교류의 장이고 그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서 창의성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공간들이 새로운 관광 문서처럼 붕상할 수 있도록 장소 이미지 작들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산업단지 개발의 기본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도시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본 것이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진화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지의 유연성과
기능의 융복합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는 도시 성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플랫폼이 뭘 의미할 수 있느냐, 공간에서의 플랫폼은 뭘 의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방성과 연계성과 공유성, 이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 이 공간을 만들 때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옛날처럼 따로 떨어져서 폐쇄적인 공간으로 혼자 독립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공진화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의 현안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최근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니즈,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지나 기능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의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기존의 산업단지가 대규모이고 단일 공간에 집절이고 그래서 신규 구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새로운 산업단지는 아마 소규모일 것이고 네트워크형 연계일 것이고 도시 내에 저활용된 공간을 활용해서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두 개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미니 산업단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모델인데요. 미니 산업단지라고 해서 도시 내에 증가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활용되는 도시 공간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에서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나 경제 서비스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 기능이 담기는 그런 기업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은 단일 공간의 직접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다수의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분산형 집중 형태의 기능 연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이격되어 있는 그런 두 개의 토지나 또는 건물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연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 모델들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미니 산업단지,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 산업단지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은 가장 큰 거는 저희가 공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단지가 제공하는 지원시설과 그리고 인프라를 주변의 도시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주변 도시의 서비스를 또한 산업단지 안의 것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을 담을 수 있도록 플레이 리브가 되고,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리빙랩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제조업에서 R&D와 시험 제작과 그리고 시험 적용이 이루어져서 다시 피드백되는 이런 형태가 개념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예시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산업단지에서 적용 예시에서 보면 활용 주지별로 보면 공원형 복합단지, 이게 장기 미 집행 공원을 이용한 복합단지이고요. 그리고 캠퍼스형 산단이라고 해서 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이런 산업단지죠. 지금 정책화로 만들어져서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 내용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제시되는 도시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누가 가능할 것인가, 누가 적절할 것인가 라고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미니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지자체장,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트워크산단 같은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가장 적절하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장이 그러면 새로운 도시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 지역은 그러면 어디가 적절할까? 모든 곳에 이런 그 미니 산단이나 네트워크 산단을 이렇게 허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거점 도시 이렇게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이런 지식산업 또는 상조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곳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기능 선정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주로 중분류 중심으로 주로 업종 선정이 되었다면 유치기능 선정 기준을 이제는 산업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50% 이상의 답을 얻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답을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구역 선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답과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활용처를 이제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곳으로까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소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 건축구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도 여쭤봤는데요.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80.6%로 특별 건축구역이 꼭 필요할 것이다. 민생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밀 복합 개념을 유도하기 위한 복합용지와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행의 용도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센티브 방식으로 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도료의 부분입니다.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의 큰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던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도로율뿐만이 아니라 노외 주차장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녹지율에 관해서도 새로운 녹지율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대상지 여건에 맞춰서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도입으로서 미니 산업단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거는 개념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모델로는 도시 컴팩트 복합단지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 활용되는 도시 공간을 활용해서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소규모로 개발된 산업단지 제도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방안이 꼭 마련돼야 되는데 규제 샌드박스 또는 규제 프리존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융복합화나 입체화,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지원시설의 규제 완화나 또는 공유 개발을 위한 용도 제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소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존 규정이 수정되거나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율, 주차장, 녹지율 같은 것들을 이런 10만 이하의 산업단지에 맞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정비 방향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개발계획 심의 때 통합 심의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봅니다. 세 번째가 장소 이미지 창출을 위한 제도인데요. 타운 매니지먼트나 특별 건축, 그러니까 구역이죠. 지금 건축법상에.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특별 건축 지구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 기업 경쟁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환수된 개발이익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 지원 기금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지자체 중심보다 중앙정부 중심보다는 지자체 중심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융복합화나 기업 진화를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이제는 기업이 들어오는 공간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 조성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미래의 산업단지는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공간 디자인이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현주 목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OCS 김현수 이사님의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건축 장학회의 김현수입니다. 저는 함께 신도시 자동용기와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분위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서는 2019년부터 상기 신도시 자족방 방안이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연구를 2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현재 상기 신도시와 지방의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다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발제를 요청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드릴 사안은 저희가 국토학회와 함께 연구를 했던 사안들의 주요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가 워낙 대비 성격이 강한 연구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드리기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LH라든지 지자체 같은 사업 시행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상기 신도시 자정연기 개요, 그 다음에 시간적 도출, 그리고 목표 및 실행 과제,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위치 방안, 마지막으로 법원을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9개,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4개소 등 13개 지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몇 지구는 지우개 승인이 작년 기준으로 됐고요. 지금 몇몇 지구는 지구 지정 전 단계로서 한 시차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동용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상기 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이상의 자동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 신도시가 지구 내에서 자동용지 비중이 5% 내외인 것에 비해서 3기 신도시에는 많게는 2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2기 신도시를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판교 정도만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교마저도 좀 삭막한 산업 공간,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 공동화 현상 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자동용지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외 추진 사례를 좀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교 1 테크노밸리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판교 2 테크노밸리는 LH 기업 지원 허브라든지 글로벌 성장 비즈 센터라든지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우수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앞서 발제한 것과 좀 중복이 돼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 추진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시사점을 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2기 신도시의 자동용지는 산업과 효율, 기능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됐던 것에 비해서 3기 신도시 자동용지는 공간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 시간 외에 활동까지 고려를 해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구별로 특화 산업 맞춤형 앵커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중소 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부처 정책 사업들이 집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역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그 상기 신도시 자동용지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공생도시 실현이라는 그런 비전을 좀 만들어봤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 혁신 성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의 산업 생태계를 보완하는 그런 목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과 상생, 공존과 소통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10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를 좀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과제들은 상기 신도시 내에 어떠한 특정 지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고 상기 신도시 자동용지 중에서 지구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부문에서는 혁신 산업을 창출을 선도하고 지역 기반 산업의 혁신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 상생 부문에서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하는 것, 공존 부분에서는 3터와 1터가 융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부분에서는 상기 신도시의 혁신,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과제를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꼭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혁신 부분에서는 상기 신도시 자동용지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좀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의 신산업 테스트패드로 구축을 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능 중심의 R&D 기업들이 집적이 될 수 있는 산학연 R&D 밸리를 조성하는 것을 과제로 저희가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상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그 자동용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R&D 기능을 좀 담당을 하고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과의 좀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생 부문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혁신 거점 개발과 연계한 지역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과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주변에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러한 제조 기반 거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기존 기성 그 산업 거점들을 상기 신도시 내에 자동용기로 집적화시켜서 산업과 기술을 좀 보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생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 부문에서는 기능 간의 융복합을 저희가 좀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산업 그리고 어떠한 기업 중심의 1터에서 3터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간, 즉 1터에서 문화, 교육, 여가 등 다양한 기능 등이 담긴 융복합 도시로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 이를 토대로 리브, 워크, 플레이, 런이 결합된 융복합 자족도시로 실현을 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거버넌스 구성 같은 경우는 그 상기 신도시가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있어서 경쟁이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기 신도시 전체가 놓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표준 모델이라는 것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표준 모델을 통해서 앵커 기업은 물론 창업, 벤처 기업을 위한 공간을 특화하고 근로자를 위한 문화, 여가, 주거시설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일반적인 업무 중심형 외에 그 연구 중심의 R&D 중심형 그리고 상기 신도시의 일부 지구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복 지정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를 감안한 산업 중심형으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R&D 중심형을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정부 지원 기관들이 모이고 부처별로 패키지 지원 사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혁신 성장 허브라는 것을 교통의 노충지에 조성을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 양옆으로는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시설, 그리고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 연계형 R&D 캠퍼스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혁신타운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공간에 대해서 패키지로 사업 권한을 가지고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산업 중심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청 중복 지정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제조 스케일업 테크 플랫폼이나 산학융합지구와 같이 좀 제조업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섞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지구별 특성에 맞춰서 산업 특화형, 산업 혁신형, 그다음에 산업 고도화형으로 분류를 해서 지구별로 그렇게 본인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저희가 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준 모델은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는 물론 중기부나 산업부의 부처별 지원 사업들이 직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었던 여가 문화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문체부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상기 신도시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상기 신도시 내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을 할 때에는 저희는 총 5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 입지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적정 매입가가 매겨진다고 하면 한국 투자 가치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러스터 가능성, 그리고 공공 지원,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지원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조성 및 확장 중에서는 앵커 기업 전용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앵커 기업 우선 사업자 공모를 해서 LG 컨소시엄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하면은 사람들이 먼저 LG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삭막한 산업단지의 브랜드를 구축에 성공을 하였고, 또 LG 기업의 전후방 연간 기업이 동시에 유치가 되는 그런 좋은 파급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상기신도시 자동용지에서도 지구별로 이러한 앵커 기업 전용 부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및 핵심 오퍼레이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관 협동형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판교 이테크노밸리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판교 이테크노밸리는 일정 공간을 벤처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민간 벤처 기업이 선도적으로 공간에 있는 공간들을 더 열악한 벤처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민간 중심형 스타트업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중공공 기관 앵커 유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기 신도시들은 자발적으로 아마 자신들의 자주용지를 채울 만한 각 산업들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는 초기에는 공공 주도로 분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이나 판교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 단계에서부터 유치를 해서 자동용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도청, 중복지정 또는 특례지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기 신도시는 대부분의 용지가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용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 중복지정이나 혁신 선도구역과 같은 특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체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보이는 표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역 지자체 대비 기초지자체가 이러한 기업 지원 체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방역 지자체 수준으로 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들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본인이 속한 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라이프 스타일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택 청약 우선권 제공을 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상비 예를 들면 어떠한 지구에 유치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 유치업종 관련된 기업이 입주를 할 경우에 그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그 해당 지구에서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중 일부를 특별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미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건설량의 5%를 이전 기관에 종사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기업들이 기업 이전에 따른 근로자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민간기업 혁신 파워, 앞서 표준 모델에서 나온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창의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업무, 주거, 산업과 같은 복합개발 권한 패키지를 제공하되 여기서 조성이 되는 주거 공간을 그 민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나라 신도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행이 된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워낙 대규모로 펼쳐지는 상기 신도시 자정용지 일정 부분을 민간에서 좀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활력 있는 문화 공간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성공적이었던 판교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놀고 쉬고 먹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력 있는 공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되 이를 위해서는 자정용지의 좀 입체적인 복합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최대 50%까지 산업 외 기능들을 복합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의 지침이나 그런 것들로 좀 제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신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좀 불필요한 경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LH와 지방회사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거버넌스에 참여한 기업들은 입주를 위한 애로사항들을 좀 제시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LH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 단계를 지자체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추진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될 수 있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예시가 되겠습니다.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나 국토부는 물론 문체부, 고용노동부 같은 다양한 정부 부처가 함께 사업 초기부터 그룹을 만들어서 규제 혁신, 제도 개선화, 그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요하다면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LH가 중심이 되는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어떤 그 수도권 내에 잠재적인 유망 기업, 상기 신도시를 이전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을 하고 투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다면 지구별로 혁신 지원센터를 좀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참여자, 리딩 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떤 노하우를 벤처, 중소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지구별로 이런 혁신센터 내에서 자정용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전 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어서 정리 정리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 세션 3에서 방금 발표된 도시산업단지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3기 신도시 자족 용지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문미성 선임연구원님, 구양미 교수님, 정원석 처장님, 박태순 부장님 순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선임 연구원님. 네. 들리세요? 네. 마이크 돼요? 네, 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산업정책이나 입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문미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현주 박사님과 두 번째 김현수 교수님 이 두 부분을 각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박사님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현주 박사님 이 발표 말고도 저는 관련돼서 관련된 논문이 여러 편 이미 실어졌고 파케지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이 과제 자체가 오랫동안 돼 있었고 충분히 성숙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미니 산업단지와 네트워크 산업단지는 이현주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이게 제도화되지 않고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좀 더 구체화되면은 우리 산업입지법의 다섯 번째 입지 유형,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것으로 가능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민산업단지를 몇 년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저도 산업 관련돼서 할 때 이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현주 박사님께서는 주로 미니 산업단지를 도시 컴팩트 산업단지, 복합단지로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라서 더 많이 신경이 그거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에 도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크 도시, 네트워크 산업단지가 있고 우리 유럽의 네트워크 도시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존의 산업단지와 전혀 다른 레벨의 다른 성격의 산업단지이긴 한데 다만 그 전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경강선의 판교서부터 이천까지 가는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역의 산업구역이나 자족용지를 설정을 해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잘 몰라서 그냥 계획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서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고 단일한 개발 사업으로 산업입지법을 하나 만들면은 서로 개발하는 쪽도 그렇고 어떤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가끔 법을 봐서 이게 법제가 됐는지를 봤었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형 산업단지 도입하면 이미 기존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꼭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은 단지 개발할 때 산업시설 용지를 50% 확보해라. 이런 규정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랬을 때 도시에서 개발할 때 보면 대체로 이게 충족 안 되거나 좀 아까 이현주 박사님께서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 이 규정 같은 것들이 과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네트워크형 산업단지나 미래 산업단지 도입하게 되면은 네트워크다 그러면은 여기는 산업시설용지 70% 하지만 여기 10%만 해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전과는 다른 개념이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약간 문제점이라 할까요? 그러면은
점점 그 이현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그 산업공간, 도시첨단 공간일수록 이제 산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시장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나타나는 리빙랩이나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산입법 비슷한 걸로 규정하기보다는 일반 공공 부분의 그 투자나 또는 또 심지어는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도시의 유일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산입법의 접근 영역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뭐랄까요? 그 경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몇 개 아마 시뮬레이션을 몇 개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사업자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가 저는 생각할 때 도시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아까 같이 약간 낙후된 데를 생각을 오히려 더 경강선 여기 낙후된 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서울에서 지정이 불가능하고 교수님께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형 도시 중에서도 되게 대도시인데 가장 잘 되고자 하는 서울에서 지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점점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방 중소도시 낙후된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데서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돼서 굳이 뭐 대도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 서울에 대한 제외한 거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에 이미 뭐 서울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미니단단에서 서울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까지. 포함해서 지금 법이 돼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제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입법에서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미니산업단지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별 차이라는 거는 아까 같은 개별 뭐 지침에 의한 규정 뭐 이런 거 말고는 면적이 미니산업단지는 1만에서 10만 있지만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1만 이상 그래서 뭐 거의 3, 40만 평짜리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1만도 있고 그만한 거 있고 한다면은 하여튼 차별화된 도시첨단 차별화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는 하여튼 저도 계속 고민이 되고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 3기 시도시 자동용지 이제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건가 김현수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자정용지 보면은 정말 한숨이 나오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의 반복이 또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2기 신도시 한번 우리가 3기 신도시 자정용지 얘기하기 전에 1, 2기 신도시 자정용지는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잘 된 사례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기 신도시 도시공사 LH가 아주 관련이 많이 되는 2기 신도시 이것도 역시 할 때 보면은 부동산이 굉장히 그때도 폭등할 때 갑자기 대규모로 지정을 했잖아요. 동탄 또 동탄2 북부의 옥정, 회천 이런 데 보면 저 자정용지 보면서 정말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거기에 자정용지 지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입지 수요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폴리티컬한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0%하고 어떤 데는 1, 2% 하는 게 되게 이 규모 자체도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몇백만 평, 몇십만 평 했는데 자정용지 당시에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유력 정치인의 욕심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냐 하는 의심이 있을 정도로 별도의 이런 기준 같은 게 의심스러워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저 먼데 저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일단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기 신도시도 문제였지만은 3기 신도시도 똑같이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2기 신도시도 아직도 그때 그 당시 자정용지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수요하고도 멀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은 것들을 이게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수요를 반영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현수 교수님이 좋은 사례다라고 발표하신 사례가 대체로 신도시 자정용지 사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개발한 거예요. 판교는 자정용지 엮인 자정용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별도 뭐 나머지 뭐 상암이나 마곡 말씀하신 그것도 별도의 산업단인데 여태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기 신도시 자정용지에서 신경 쓴 거는 LH 말고는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 2기까지 1기도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거의 안 되고, 근데 LH 자체가 여기 계시지만은 산업 유치하거나 이것들을 전담하시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1기 동탄이나 뭐 보면은 그냥 어떤 산업 입지에 그러니까 그냥 지식산업센터로 공급되는 거고, 애당초에 있는 그 당시에 처음에 얘기했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고, 그나마 점점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2기 동탄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서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도 이런 운명을 벗어나지 않을 만한 이런 거버넌스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바뀌었던데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보통 보니까 공동주택지구나 자정용지에 업종 선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의 역할이 커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것도 안 되다가 그렇다면은 점점 더 어떤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라 점점 가버넌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 2기보다는 낫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데는 10년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정용지가 어떤 데는 10년, 저 2, 30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신도시 자정용지에 인내 자본 개념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션트. 이거 보통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러면은 5년, 10년 하고 이게 닫고 다 이게 밸런스 시트 정리하고 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닌 게 많아요. 가까운 데는 모르겠는데 저기 왕숙이나 저 계양이나 이런 데는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중간에 많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형질이 변경되면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에 백현동 이것도 자정용지였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고, 뭐 다른 방식이나 광교테크노밸리 공동지구도 중간에 저도 그건 봤기 때문에 자정용지가 그냥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 사업 시행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채무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미 자정용지로 했던 게 다 다른 거의 60, 70%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으면은
거기에 그 좋은 입지에 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이미 저도 그 3기 신도시의 많은 지역이 10년, 20년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안 되고 그 주택지구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지고 앞으로 5년, 10년이 어려워질 텐데 그 수십만 평의 땅을 그냥 버티고 있을 만한 주체가 LH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안 바꾸고 이미 자정용지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에 상하는 10년, 20년 후가 되면 또 다른 용도로 그 지구에 필요한 기능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기 신도시가 이미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3기 신도시의 자정용지는 어떤 인내자본 펜션 캐피탈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1, 2기의 우가 반복되지 않는 이런 지혜를 모아서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미니 신도시의 이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이셨고요. 이제 그 3기 신도시의 자정용지가 2기 신도시의 어떤 그 점철을 받지 않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 특히 이제 인내자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구양미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구양미입니다. 저는 주로 이현주 박사님 발표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맡아서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문미성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현주 박사님께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구를 해오시고 이 개념을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주체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할 만큼은 아니고 특히 뭐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공업 중심에서 이제 제조나 그거 외에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산업 중심의 이제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 공간의 니즈가 바뀌었고 이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사례조사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 도출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생각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나 미니 클러스터 같은 미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진정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네트워크형 산업단지라면 이것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진짜 산업단지를 연결시키는 시너지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세부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이제 사실 저도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요. 그러니까 질문지나 아니면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대답들이 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러 분야의 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제 이제 오히려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막 다른 아니 워낙 큰 연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셨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하나씩 약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새로운 도시산업단지 유형을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에서 논의되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가 산업입지의 공급자 입장에서의 네트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잘 개발하기 위한 네트워크라는 성격이 좀 강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그러한 산업입지 입주하게 되는 수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걸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상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시하시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 같은 물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넘어서 그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는 그러면 그 네트워크라는 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냐, 지식 네트워크냐, 뭐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네트워크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유형이나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종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고 사실은 더 원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탑다운 방식의 네트워크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워낙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서 네트워크형 산업단지가 주로 물리적인 공간 활용이나 노후 산당과의 연계, 그다음에 지원 기능을 시장 규모를 확보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조성할 때의 네트워크지 이게 막상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적인 논의가 조금 더 이런 논의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산단 개발 같은 경우에서 아까 이제 대학 캠퍼스 미니 산단 같은 경우 대학 캠퍼스 부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의 그냥 기존 시설이나 대학의 상권을 어떻게 잘 활성화하고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요새 뭐 지방의 대학의 세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오히려 대학도 살고 이런 산업 입지도 같이 연결시키는 물론 그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학생이나 교원 창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도시산업단지 특히 이제 이현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에 있는 특히 도심에 있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고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요자인 입주기업의 다양한 특성 및 니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유연적인 방식의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이나 소규모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기존의 클러스터 논의에서 중심이 된 가치 사슬로 연결된 기업들보다는 또 스타트업이나 벤처, 또 중소기업의 성향이 아무래도 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의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네트워킹의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킹도 이러한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약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클러스터 논의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치사슬 기업 간의 수직적인 네트워킹, 그 다음에 동일한 가치사슬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는 수평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창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창업 생태계인데 이제 논문이나 문헌에서 엔터프레니어 에코시스템즈라고 얘기하는 뭐 기업가적 생태계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들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 또는 창업가들이 원하는 네트워킹은 동일 업종이가 아니라 다른 업종 간의 교류를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업종 간의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 생태계에서는 수직적 네트워킹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킹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같은 업종의 기존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상황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킹 차원에서도 특히 도시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에 맞는 어떤 네트워킹 물리적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플랫폼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메이커 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뭐 공용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창업의 생태계와 더 맞물리는 개념의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네트워킹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래서 마지막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 중심의 산업입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기업가 중심으로 전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도시의 도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기업가 측면에서 사람, 아까도 말씀하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고 성장 단계도 다양한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게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이러한 도시 산업단지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태계라고 꼭,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이나 산업의 중심이 되는 생태계보다는 그런 것들이 아닌 창업 생태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연화해서 그 지역의 다양성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실 미니 산업단지는 그 경기도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많이 건설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양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개발업자 위주의 미니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졌고 사실 그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입주기업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고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 부장님 있습니다. 예, 이현주 박사님과 이현주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LH에서 선기 신도시 지정하는 고향 창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현주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도시산업단지의 새로운 경쟁력 및 창출 방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시 내 미니 네트워크 연계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미니 산업단지 네트워크 연계형을 위해서 혁신 공간, 거점 공간을 통해서 워크, 라이브, 플레이가 되는 공간을 좀 창출하는 것을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데 과연 그런 공간을 할 때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까는 좀 궁금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래갖고 저희들 이런 개발 방식을 할 때 요즘 가진 도시 공간에서 이슈인 컴팩시티의 개발 방식, TOD 방식인데 한 3D라고 해갖고 첫 번째 덴시티, 밀도를 좀 굉장히 높이 보면 어떤 거기가 혁신 공간이고 거점 공간이라고 하면은 주거라든가 자족의 이용객의 집생으로서 밀도를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제는 그 어떤 토종이나 기능을 융복합하고 다양성을 부여하고 복합 기능을 부여하고 그렇게 부여한 공간에 디자인, 도시 디자인,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 디자인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은 그 공간이 어떤 미니 신도시나 지금 말하는 네트워크 연계에서도 충분히 거점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현미 교수님하고 좀 동일한 생각인데요. 네트워크형 산단 적용 방식에서는 건물형이나 토지 연계형, 복합 연계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마곡이나 저희들이 판교2에 청주변에서 굉장히 다녔다는 그런 가봤고 건물이나 토지나 어떤 사이트의 연결은 됩니다. 이게 사실 네트워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하드웨어적인 연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면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갖고 이 진정한 네트워크형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주안점이고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 그건 좀 박사님한테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선 방안에서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본 게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매우 공감되고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때부터. 왜냐면 산업 생태계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미디어 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유치 업종을 어느 지역에 찍지만 사실은 그 산업 생태계가 한 번에 만들어지고 그 저변에 인력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게 꽃을 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유치 가능한 업종을 선정해야 된다면 맞고 이런 부분을 조금 그 미디어 부분도 여의도 상암 이렇게 계속 옮겨가듯이 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산업 생태계의 어떤 지도라든가 로드맵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 김한수 이사님이 발표해주신 그 3기 신도시 자정용지와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제가 현재 있는 3기 신도시 고용 창업을 담당하고도 있기도 했고 좀 전에 이런 문 박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사실 3기 신도시 100만 평 이상이 자정용지가 지금 한 13에서 25%라는데 사실 도로나 공공시설 빼고 가처분 용지로 하면 30% 이상 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저번에 1, 2기 신도시도 문제였다지만 1, 2기 신도시를 두세 배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물량입니다. 뭐 3, 40%의 이 가처분 용지에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패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매우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동용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표준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뭐 저기 보면은 표준 모델 2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저는 그 표준 모델을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각 신도시를 지금 여건이 있습니다. 뭐 인천이라든가 부천은 그 마곡 벨트나 상암 벨트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공택지지구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업가치가 굉장히 높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다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별 그 특성화, 각 지구별 특성화 모델로 업을 시키면은 또 다른 하나의 그 우리가 맨날 해외에 예를 들면 원노스라든가 이런 거 못지않는 또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한번 했고요. 3기 신도시는 뭐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면적이 과다한 것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되거든요. 사실 거의 같이 개발되고 같이 공급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 부인은 하지만 거의 제로섬 게임에서 이걸 어떻게 풀지가 지금 아까 박사님 하신 1, 2기 신도시로 남아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놓놓고 지자체랑 인센티브 이런 주어지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냥 뭐 선정하는 사람이 인자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각 신도시별로 유치업종을 다르게 해놨어요. 근데 그 유치업종 분류가 계획 단계에서 유치업종 분류가 향후 입주할 때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희들도 고민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답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특성화 어쨌든 전략적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는 거버넌스 구축에서 범정부 차원 거버넌스 구축을 한번 제시해 주는데 사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해줬고 이게 이제 기업이나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수도권에 주어지면 지방이나 이쪽에서는 지방의 지금도 소멸이 이런 게 가속화되는데 더더욱 이 부분을 범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토부도 제가 알기로 처음에 2020년도에 굉장히 지자체하고 막 굉장히 활성화시키게 했어요. 그러다가 중지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방에서는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은 사실은 작동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3기 자족 시설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은 그 싱가포르만 한 60만 평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뭐 1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 이제 3까지 나와서 전체적인 경우는 약 30만, 한 6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하고 다만 우리 지금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거기에 어떤 그릇을 담아서 어떻게 특화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이게 그 판교 테크노밸리 경우도
그냥 정부가 갑자기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에서 뭐 그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오랫동안 지역 특화를 위한 어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거기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 맞아 떨어져서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산비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은 단기간에 이렇게 끝나야 될 숙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아까 우리 문미성 선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우리 정원호 수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H 지역균형발전계획처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정운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산업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2018년도에 우리가 노사한단 재생을 업무를 맡으면서 좀 산업입지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쭉 해외도 제가 좀 다녀보고 국내에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또 기여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 이제 산업의 입지가 상당히 이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좀 피부로 많이 느꼈고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이현주 박사님 얘기하시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에 따라서 산업이 고도화되고 상당히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산업의 어떤 분야가 굉장히 파생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도 이제 보면 산업 입지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있는 이제 도시각이 있다가 지금 이제 완전 산업이 도심으로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갔을 때도 이제 기업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사상이 이제 부산 같으면 신발 산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된 지역인데 그분들이 이제 산업이 이제 다 이제 가격 경쟁이 인건비 싸움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공장이 동남아로 갔어요. 베트남 이런 쪽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이제 거기 산업 입지들이 김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좀 열악한 환경이 있는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 이제 저희가 동남아나 외국 노동자를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임금도 이제 예전같이 않고 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쓰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근데 또 국내 부산에 있는 이제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김해까지 또 출퇴근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도 고령화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심으로 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산의 사상이 공업 지역인데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00만 평당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의 부산 특히 부산 같은데 땅가치는 상당히 높았죠. 영도가 당시에 한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사상이 1,0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공업 지역에.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이제 유부지만 무조건 나오면은 서로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심에서 이제 인력이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산업 입지가 도심으로 들어온다. 결국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도 이제 스테이션 F 오늘 말씀하신 이런 데도 이제 저도 가보고 이제 테크시티나 이런 데도 가봤지만은 다 지식 산업이지만 이게 결국 이제 고임금, 숙련, 아주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도심에 있거든요. 도심으로 결국 입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봤어요. 저희가 회사에 산업단지의 입지가 분양률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산업 물론 제조하고도 연관이 있겠지, 제조업의 어떤 그런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은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이제 들어올수록 이제 좀 미분양이 떨어지고, 그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 입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이제 지식 기반이 되고 가다 보니까 산업 입지가 굉장히 도심의 수요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현주 박사님이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미리산단, 도시 미리산단 이런 부분은 이제 시적절한 어떤 그런 제시된 어떤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도심에 이제 사실은 이 산업 입지를 이제 새롭게 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후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산업 공간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기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산단으로 지정이 안 됐지만 도시관리상 이제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주로 이제 산업 입지 역할을 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의 산업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산업 입지가 아까 도심으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지금도 우리 국토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나온 제도들이 뭐냐면 이제 도심융합 특구라는 게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대학 우리 캠퍼스 혁신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산업단지라는 미니 산업단지가 과연 그러면은 그 도심융합특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가질 건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강역시에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대전 같은 데는 대전역 일대를 이제 지정해서 거기는 이제 좀 사업을 좀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LH에서도 사실 좀 사업화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과 입지적인 차별성을 어떻게 좀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장리공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뭐 해봤으면 이런 말씀 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장리공은 장기 이제 미집행공원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재정이 이제 투입이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원을 이제 확보 못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수익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도심 우리 산단하고의 어떤 그걸 하면서 이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외로워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장기 미집행공원은 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수익 사업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까지 이제 주택을 짓게 해주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공원을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기부 체납하는 그런 형태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것 보여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국공유지, 저희가 이제 국유지가 이제 도심에 좀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지자체나 저희 정부하고 좀 협조해서 좀 시범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치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상위 신도시 할 때도 사실 유치업종을 정한 건 없습니다. 상위 신도시도 제가 알기로는 유치업종을 정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업종을 권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치업종은 최근에 저희들이 도시 산업이 융합되기 때문에 유치업종을 적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거부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산업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천안에 지금 이제 종축장 부지를 이전하고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유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좀 유치업종을 정하지 말자. 산업연구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도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도시 내에서 이제 도시 공간을 관리하는 데는 이제 지자체인데 이걸 이제
이 상단을 이제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마법 같은 경우는 이제 SH가 이제 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규정화되어 있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땅을 내어갈 때 일정 부분 그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부분 붙여서 토지를 내어가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그런 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판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기업 진흥 기능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사업단지 사업시설 경기는 이제 그 수익 비율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15%의 수익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결국 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업 지원 기능, 근로자 지원 기능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녹지율은 저는 조금 이 도심형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녹지율을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게 비싼 땅값에 과연 이게 녹지율까지 합하면 이게 저렴한 어떤 그 사는 공간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히려 제가 도심에서 한번 옛날에 그 도시발 사업 서울 시내의 도시발 사업을 한번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기는 도시발 사업의 어떤 기준으로 녹지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건 가격이 용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조성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런 말씀드리고 3기 신도시는 저희들이 지자체나 이런 부분이 좀 요구들이 많아서 당시 출범 당시에 이제 워낙 그 자정용지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무슨 우리 오늘 자정이신 이명만 우리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이게 가긴 합니다. 가긴 하는데 지금의 산업 제가 지금 그 도시 우리 개발하는 데 보니까 자정용지가 거의 다 매각이 다 됐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도심의 그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공공축제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축제 특별법이 산업 관련된 그 제도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부 부서에서 저희 LH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말이 많은데 저희 하여튼 부서 없이 말씀드렸을 때 예.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객석에 계신 우리 손 선생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런던대학교 손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대학교 교수님처럼 그 지역개발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게 이 두 분 발표 특히 이현주 박사님 발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체 공간 구조에 대한 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어떤 기술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재택근무의 폭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택근무가 폭증한다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이 그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돌아온 사람이 20%거든요. 80%가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 전체 인력 중에서 80%가 재택근무 한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사무실에 나왔어야 될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 재택근무를 돌렸던 사람들 중에서 팬데믹이 끝나고 20%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기업 조직이 재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보낸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인 거죠. 근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직을 재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재택근무에 더 맞게.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기네 부동산에 쓰는 돈을 아끼는 방법이니까 기업이 이해관계하고 일치되는 그리고 노동자 그 인플로이들의 이해관계하고 일치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실리콘밸리 일하면서 네바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 그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저는 그 한국 데이터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네이버에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이런 경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요즘 뭐 지식 산업센터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도심에 이렇게 사무실 건물 같은 게 분양이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으나 10년, 20년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모든 계획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보면 직주 근접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직주 근접이 도시 계획에서 그냥 절대선인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제대로 이루어진 집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황교에서 그 단지가 설계가돼가지고 황교에 사람들이 살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대한 환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개발을 잘하면 잘할수록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못 살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이현주 박사님 발표 중에 그 지자체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자체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시고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지자체는 결국은 그 짓는 것 자체가 실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지 20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지자체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까지 좀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고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그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년 그 국가전략 연합학술대회 중 우리 이게 세션 3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이현주 박사님, 김현수 우리 이사님, 그다음에 그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트워크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연구 자체가 어쨌든 공간을 만드는 공간 조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추후에 사실은 네트워크 산단은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생각하건데 만약에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각 공간에 최적일지의 기능들이 있지 한다면 그 같은 산단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형태로 그 기능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이제 5년, 6년이 되니까 이거를 벌써 해보고 싶다 개념을 저랑 같이 자문회의를 하셨던 교수님들이 몇몇 지자체에 이런 데다가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지역에 이거 미니 산단을 한번 그러니까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의뢰를 받으셔서 제안하고 싶은데 제도가 만들어졌냐 그렇게 말씀해서 아직은 제도는 안 됐지만 이거를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이런 거를 필요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가 차라리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가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국토부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정말 지자체는 훨씬 자기들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해볼까라는 제가 이렇게 모 지자체에 가서 정말 시장님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왜냐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언택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미니산단의 유형을 하나로 그냥 개념 모델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5개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주거지 바로 앞에서 공유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게, 저희는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신도시 내 또는 지금 벌써 되고 있는 이런 그 뭐랄까 초등학교의 인구 저감으로 인해서 문 닫는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이게 미니형 산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들어오지만은 그것보다는 언택트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와서 근무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 공간을 외부 공간 같은 거는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상해요.